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시젠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9월에 설립돼서 2010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유전자 분자 진단 시약의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며 타깃하는 유전자만 증폭시켜서 질병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 시약과 분석 소프트웨어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C플렉스, 애니플렉스2, 올플렉스로 구분되며 국내외 협력 대리점 및 해외 법인을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제품 매출 82.6%, 상품 매출 16.8%, 기타 매출 0.6%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3,708억 원, 영업이익 6,666억 원, 당기순이익 5,37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8%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즌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 공시를 발표했는데 실적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연결 기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2분기 매출액 1,284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71.5%가 감소됐습니다. 영업이익은 130억을 기록했고요. 지난 1분기 대비 93.5%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50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84.9포인트가 감소된 저조한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지난해 2분기죠. 2021년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요. 57.7%가 감소됐고 영업이익은 91%가 감소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무려 78.5%가 좀 감소되면서 지난 1분기, 전기의 1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인 2021년도 2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된, 물론 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좀 기록은 하고 있지만 이 손익 확대 측면에서 오히려 이 손익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좀 회사는 밝혔습니다. 하단 내용 좀 보도록 하죠. 상기 자료는 요약 자료이고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IR 이벤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지금 시즌 홈페이지에서 시간이 좀 되신다면 관련된 IR 부속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 실적 감소 요인, 우리가 이미 1분기에 오미크론 확산세가 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2021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실적 기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히려 감소세, 코로나19 환자의 어떤 감소세가 백신 접종 이후에 조금 감소세가 확연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오히려 진단키트 산업의 어떤 위축을 좀 가져왔었는데 때 아닌 2022년도 1분기에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거침없었죠.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좀 감염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 확진자 수가 좀 크게 증가되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거의 뭐 때 아닌 성수기를 좀 받게 됐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21년도에 어떤 진단키트 시약 판매 호조보다는 2022년도 1분기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았나. 관점에서는 시즌 특수효과가 좀 탄탄했는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이후에 감소 추세 하에서 이 진단 시약의 어떤 이 매출 규모가 크게 좀 감소한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분기 대비 거의 뭐 반토막이 됐어요. 2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뭐 3,037억 원을 좀 기록했는데 이번에 1,284억, 1분기 대비해서도 71.5%가 좀 감소됐다는 것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코로나19 환자 어떤 감소 추세가 진단 시약의 어떤 매출 또는 손익의 감소 요인을 초래했다라고 판단해보는 공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특수를 노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2분기에 굉장히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젠 연구비용과 판관비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시 도약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에서 SD 바이오센서와 굉장히 비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시젠, 뭐 SD 바이오센서, 뭐 엑세스 바이오, 수젠텍 등등의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의
이 차이점들을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엔데믹 전환 시점 이후에 모멘텀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특수에 관련된 기대감은 가져가서 주가는 이미 선반영됐다.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었던 거고요. 오히려 회사가 매출이 극대화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가 좀 급락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 상승폭은 좀 극히 제한적이었죠.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물어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주식을 매수해 봤는데 왜 주가는 자꾸 밑으로 갑니까? 이미 선반영 효과, 기대감에 선반영이 됐죠. 거의 뭐 2만 원짜리가 15만 원 갔으면 어마어마했죠. 지금 시즌의 경우에도 상승 제한폭이 굉장히 좀 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최근 이 추이를 좀 본다고 하는데 확대해서 좀 본다고 하면 23,000대 지금 액면 분할 이 유가를 우리가 좀 무상증자죠.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락 반영 효과를 다 차지해서 변형된 주가 흐름을 좀 본다고 하면 이 팬데믹 초기 23,000대 주가가 16만 원 거의 뭐 한 7배 이상 주가가 좀 크게 수직 상승을 좀 했었죠. 이때는 돈을 버는 기대감이 아니라 기대감, 앞으로 진단키트의 수요가 커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만 좀 반영이 됐는데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막대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분기별 실적 발표 보도록 하죠. 3월 달에 뭐가 있죠? 사업보고서 있죠. 3월, 그 다음에 5월 달에 뭐 있죠? 1분기 실적 발표. 그 다음에 8월 15일 뭐 있죠? 2분기 실적 발표. 11월 15일 3분기. 그리고 다시 3월, 그 다음에 5월, 그 다음에 8월. 자,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실적 발표 즈음의 주가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대감에 순응해서 주가의 상승이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누이 좀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이 요건이 좀 통하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이 진단키트의 어떤 이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급증할 것인가. 이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사실상 타격이 불가피한 업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들이 선반영돼서 사실상 주가의 회복 부분이 좀 더디다. 그래서 추세 전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이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좀 많이 물어보는데 답은 하나예요. 지금 코로나19의 진단 시작은 사실 코로나19의 특수 효과가 좀 있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대응 효과,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서 그동안 벌어들인 이 현금을 동원해서 신규 사업을 좀 극대화하면서 사업적인 시너지를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을 택했어야 되는데 지금 SD바이오센서의 경우에는 오히려 진단 시작이 어떤 후발주자였죠. 자가 진단 키트가 오미크론 확산세에서 막대한 현금을 이제 벌어들이게 된 원동력이 좀 되었지만 CJ는 PCR 이외의 개발에 좀 소홀했어요. 그 다음 넥스트 플랜이 사실상 없었다. 자, 이 요건이 CJ는 어떤 외형 감소 요인으로 작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역시 진단키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기대감을 이미 선반영한 모습입니다. 실적이 수반됐어도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신성장 동력 사업을 물색해야 하는 어느 정도의 과제를 떠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유념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CJ는 상반기에만 3건의 M&A를 성사시키기도 했고요. 또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CJ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될까요? 우선 관건은 지금 수익성 제고의 좀 이 개선 효과가 좀 큰데 이번에 이 실적 악화의 어떤 주범은 사실상 회사의 어떤 비용의 큰 증가입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는 지금 매출액이 감소된 요인, 여기서 손익 감소 요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손익 감소 요인이 좀 크다는 것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 회사는 이 수익성 개선을 수익성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가시하던 어떤 매출과 연결선상이 좀 없다는 것이죠. 판관비가 지금 1분기 기준에서는 612억 정도, 전체 판매비를 포함해서 판관비가 693억 원에 좀 육박했다. 그런데 진단키트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이 비용은 누적화되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영업손익의 어떤 폭을 줄이고 뭐 극기하는 향후에 영업손실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내실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2019년도에 비해서 지금 이
6배 이상의 어떤 직원 수, 6배 이상의 어떤 이 비용이 좀 증가가 됐었고요. 직원의 수는 314명에서 1,100명으로 뭐 3배 가까이 좀 늘어났는데 인건비 코스트와 관련된 재비용이 좀 증가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 예전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될 식구가 좀 많다. 이 부분은 손익의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이오라드라는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미국 진출과 코로나19 이 차후의 어떤 포스트 코로나 어떤 대응을 위해서 진단 시약의 어떤 이 FDA 어떤 승인화, 자, 이 여부에 어떤 중점적으로 좀 전략을 진행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지만 SD 바이오센스의 어떤 최근 행보에 비춰봤을 때는 좀 시즌이 너무 좀 둔화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해보지만 글쎄요, 지금 2분기 실적 기준은 이렇다고 치더라도 3분기, 4분기는 좀 어떤가? 최근에 코로나19의 어떤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고 있죠. 네. 증가되고 있는 요인 안에서 일시적인 어떤 진단 시약의 어떤 판매 호조는 좀 있겠지만 그 요건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니까 저가에 좀 사보자 이런 관점보다는 넥스트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제는 지속해서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단키트의 매출은 점차 줄어가는데 판관비와 또 연구개발비로의 지출이 계속해서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익구조의 개선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시젠 뭐 지금 뭐 굉장히 좀 답답한 상태일 텐데 지금 전고 대비해서는 뭐 거의 2020년도에 상승폭이 좀 굉장히 좀 컸고요. 2021년도에도 무상증자 기대감을 좀 수반을 했지만 주가 그래도 뭐 12만 원대 형성 좀 잘 해주고 있었어요. 12만 원, 10만 원 이상에서 주가 형성을 좀 해주면서 그나마 안도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지만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 전고 대비 하락 낙폭이 좀 굉장히 좀 크다는 것이죠. 자, 이 폭인데 지금 전형적인 삼중바닥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점이 부각되어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인데 지금 실적 기조 이후에 3분기에는 다소 좀 양호한 2분기보다는 개선되는 실적 발표가 좀 있겠지만 그것만 갖고 우리가 주가의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관건은 SD바이오에센스의 어떤 행보처럼 넥스트 다음 플랜을 회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회사가 어찌됐든 내부 현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바탕으로 M&A를 통해서 회사의 이 다음 사업,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좀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사업 부분이 부각된다면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 전환 관점에서 뭐 지금 더 빠지겠다. 여기서 더 내려갑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미 뭐 바닥권이에요. 지금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는 32,000원에서 33,000원. 32,000원에서 32,000원에서 33,000원 구간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냉정하게는 실적 회복이 아니라 이 제2의 넥스트 어떤 사업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어야 되는, 즉 신규 사업이 부각되어야만 한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즌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전고 대비 하락폭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완화된 실적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32,000원에서 33,000원 사이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바라보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을 세울 때 그때 진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시젠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4년 12월에 설립돼서 2018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2차 전지 소재 공정과 셀 공정에 투입되는 전자석 탈철기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주요 제품은 소재 공정에 투입되는 전자석 탈철기와 셀 공정에 투입되는 습식 전자석 탈철기로 구분되며 탈철 장비 시장에서 일본 경쟁업체와 함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은 자석의 자장으로 철을 제거하는 자력 선별 기술을 기반으로 원료에 함유된 철 또는 비철 금속을 제거하는 탈철 장치를 제조하고 이를 리튬 2차 전지 소재 업체 및 셀 제조업체 등에 납품하며 습식 EMF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입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431억 원, 영업이익 59억 원, 당기순이익 5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3.3%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전방산업 호조로 인한 수주 증가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대보 마그네틱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회사 신규 시설 투자 등에 관한 공시가 있었는데 제가 공시 타이틀 호재 공시의 유형이라고 해서 좀 정리된 파일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조만간 공개를 좀 해드리겠지만 먼저 예고편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가 몇 위 정도 될까요? 거의 1, 2위를 호재 다투지 않을까요? 공시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연 1등입니다. 굉장히 좀 의외 아니에요? 호재 공시라고 하면은 뭐 유상증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주 공시도 있고 뭐 타법인 주식 취득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뭐 발표하거나 대기업이 소기업을 좀 인수하는 인수 호재가 있거나 자 이런 공시들에 우리가 호재라고 하면은 너무나 좀 확 다가오는 그런 공시를 호재 공시라고 좀 판단을 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이 호재 공시의 단연 1위는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자, 어떤 요인인지 제가 공시를 통해서 제가 이 핵심 포인트를 오늘 좀 제대로 지금 몇 분 지금 들어가서 보셨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13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 자, 오늘 비싼 걸 좀 얻어 가시는 겁니다. 자, 제가 자, 공시 내용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신규 시설 투자, 기업들이 회사에 투자라는 겁니다. 회사에 시설 투자라는 것은 기계장치를 사거나 공장을 사거나 땅을 사서 생산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 투자의 유형과 투자 기간에 따라서 이 모멘텀의 향방이 달라진다. 과거에 첨보의 사례가 있었어요. 첨보는 2차례에 걸쳐서 자회사인 중원신소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종속회사의 이 투자, 신규 시설 투자를 위해서 2023년도까지 투자를 하는데 공장 준공이 완료가 되면 전체 500톤만 생산하고 있던 이 회사가 6,000톤 캐파의 12배의 캐파가 좀 늘어난다. 그렇다면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 가동이 된다면 12배의 매출이 일어난다. 단순하게 우리가 좀 모아가는 전략인데 대보마그네틱도 지금 제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회사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회사 자기 자본의 14.1%에 해당되는 수치인데 83억 원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이걸 투자해가지고 무슨 모멘텀이 있겠어.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지금 세 번째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회사의 외형가치 대비의 이 투자 금액이 얼마인가. 회사가 자기 자본이 200억 분이 안 되는데 1,000억, 2,000억을 할 수는 없죠. 네.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조달을 통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당장의 현재 회사 외형가치를 판단해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14.1%대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고요. 투자의 목적은 2차 전지형 소재 임가공을 위한 공장 및 설비를 추가하기 위한 투자다. 핵심 포인트는 임가공을 위한 공장을 만들고 여기에 들어가는 설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투자다. 투자 기간은 8월 12일부터 2023년도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 날 모든 투자가 끝나면 4월 1일부터 뭐가 되죠? 임가공 공장이 돌아가고 이에 따라서 이 설비 투자를 해서 투입된 이 설비에서 뭐가 나오죠? 당연히 매출액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연장선상 안에서 그렇다면 대보마그네틱 내년 2분기 기조부터는 실적이 소폭 반영될 수 있구나.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매출 행보가 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투자 판단 참고 사항은요. 충북 음성군 소재 이 대보 마그네틱 음성 공장의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상기 투자 금액, 투자 기간은 향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종합을 해보면 대부마그네틱은 지금 세 차례 신규 시설 투자를 위해서 임가공을 위한 그리고 설비 투자를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회사가 이미 만들어 놓고 앞으로 돈을 벌어야지 하고 투자를 하는 소형주는 없습니다. 모든 소형주는 투자를 선행할 때 수주를 이미 다 확보된 상태에서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점. 자, 이 포인트를 잘 참고한다면 지금 현재의 어떤 투자 금액은 세 차례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맞아요. 회사의 어떤 외형을 좀 감안할 때 결코 작지 않은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은 향후 캐파의 어떤 기대감을 가져도 충분하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꼽으시는 호재 중에 원탑이 바로 수주 공시라고 합니다. 이미 세 차례나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온 상황인데요. 이번 공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2분기부터 신규 시설에 의한 매출이 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이후로 한국 주식시장은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을 일컫는 BBIG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분기부터 이미 대부 마그네틱도 실적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모습이었다죠. 그렇죠. 지금 1분기 보고서 실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내용이 있는데 아직 반기 보고서가 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실적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1분기 회사의 매출액은 254억입니다. 지난해 63억 원에 불과했죠. 지금 매출액의 어떤 성장세 그리고 영업이익은 60억을 좀 기록하면서 지난해 4억 원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을 대폭 증가시켰던 흐름,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53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해 당기순이익 5억, 거의 뭐 10배에 육박하는 성장을 좀 이뤄내고 있다. 이게 뭐냐면 성장 초입의 단계에서 어떤 대보 마그네틱의 성장이 이미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된 셈이다라고 좀 유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2분기 보고서가 오늘 나올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지금 내용 자체에서는 1분기 기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 기조는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회사 최근에 단위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외형에 따라서 회사의 최근 매출액은 429억인데 매출액의 11.4%에 해당되는 49억 원에 전자석 탈철기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중국에 납품을 하는데 2022년 12월 말 언제죠? 올해 안에 실적이 추가적으로 잡힌다. 이게 뭐냐면 대보 마그네틱의 경우에는 소재주가 아닙니다.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탈철기라는 어떤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인데 이 장비가 2차 전지 제조 공정의 어떤 투자 확대 관점에서 선행돼서 실적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바로 2차 전지 장비주죠. 양산 시점에서는 소재주가 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 맞지만 대보 마그네틱은 사실상 이 2차 전지의 어떤 이 전극 공정이라든가 소재 공정 등등에 들어가는 어떤 핵심 공정보다는 이게 필수재 장비라고 좀 판단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이 장비를 대보 마그네틱이 사실상 이제 국산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늘리고 있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폭발적인 성장세를 좀 연출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 2022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성장 초입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은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제조에서 꼭 필요한 탈철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핵심 사업인 전자석 탈철기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2차 전지의 주요 기업들이 모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요? 네, 우리가 장비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좀 강조를 했죠. 이 회사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어렵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좀 물어보는데 저도 제가 이 회사 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정기보고서의 내용들을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이런 장비구나,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는데 최근 1분기 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 항상 강조드려서 입이 너무 아픕니다. 2번의 사업의 내용, 2번과 4번은 항상 꼭 매수하기 전에 체크를 하는 게 좋다. 2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 장비의 어떤 내용들인데 건식 전자석 탈철기 그리고 습식 전자석 탈철기 이렇게 두 개의 2차 전지 장비를 회사가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건식 전자석 탈철기는요. 일본이 거의 독점하였던 부분을 대보 마그네틱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산에 좀 성공을 했고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습식 전자석 탈철기는 전 세계적인 유일무이
한국의 대보 마그네틱만 만든다.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킨,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자, 내용을 보면 탈철기는 뭐냐면 2차 전지 소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철가루, 부산물들의 이 철가루들을 빨아들이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뭘로? 자, 이 회사 자장이라고 하는 이 자석을 이용해서 철 성분들을 모두 이제 흡수해서 제거하는 이 장비가 바로 전자석 탈철기인데, 이게 건식과 습식으로 좀 구분된다. 이 점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2차 전지 배터리의 구성 요소 중에 우리가 4대 요소죠.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있는데, 여기는 양극재 소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철 성분을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배터리의 어떤 폭발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철 성분을 좀 제거하는 이 공정 장비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 포인트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보 마그네틱 향후에 이 중국 시장의 어떤 캐파 확장, 그리고 국내 시장의 캐파, 2차 전지 설비 배터리 회사의 어떤 설비 투자 관점에서 대보 마그네틱의 어떤 이 점유율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습식 전자석 탈철기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 말씀드린 것처럼 탈철 장비 사업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2차 전지 소재 부문으로의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회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2차 전지 장비 업종에서 소재 사업으로서의 어떤 사업 역량을 좀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배터리 하면 지금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죠. 자, 리튬 이온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이 핵심 소재, 핵심 원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산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니켈 안에 들어가는 이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이라는 소재로 바꾸게 되면 원가의 어떤 경쟁력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즉 이게 고순도 니켈과 탄산 리튬이 결합돼서 양극재 어떤 주요 어떤 이 원재료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 셈인데, 이게 너무 이제 원가가 비싸다는 이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죠. 네. 원가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이 소재는 좀 무엇이 있을까? 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수산화 리튬 가공업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과 니켈을 결합시켜서 고순도 배터리를 좀 만든다. 자, 이 관점에 어떤 소재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양산화되는 어떤 흐름들은 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을 주력으로 해서 점진적으로는 2차 전지 장비 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특수 소재인 2차 전지 특수 소재 사업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가져가고 있는 행보를 회사가 향후 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전망을 해보는데, 내용을 잠깐 좀 읽어보면 아직 뭐 인수합병을 통한 어떤 이 계획을 좀 수립하지 않았어요. 자체적으로 개발을 먼저 선행해서 가고, 이후에 관점에 따라서 투자 유치를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좀 집중하겠다라고 회사는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수산화 리튬을 이용해서 원가 부담도 줄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양산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앞으로의 캐파가 더 확장될 수도 있으니까 더 유념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까요? 네, 대보 마그네틱 지금 차트를 보면 54,400원, 지금 0.7포인트 좀 상승하고 있는데, 기조효과 안에서는 지금 상대적인 어떤 주목효과, 지금 주가의 어떤 우리가 최근에 증시 조정 흐름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좀 탄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던 이면 중에 하나가 이 기대감,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 좀 우리가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움의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상대적으로 증시 조정 효과에 대해서 덜 그래도 피해를 봤었죠. 그래도 비교적 견고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유지해 줬는데, 대보 마그네틱 역시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을 통해서 기술적인 어떤 장점을 통해서 추세가 좀 탄탄하게 좀 유지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선상에서 지금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탄탄한 흐름 4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 47,000원에서 49,000원, 47,000원에서 49,000원 구간 포트비전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47,000원이 좀 이탈된다면 자, 요 구간입니다. 44,000원에서 47,000원, 44,000원에서 47,000원 구간은 추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으면서 추세가 아주 탄탄하게 이어지는 중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4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47,000원에서 49,000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만약 47,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44,000원에서 47,000원 사이에서는 추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보 마그네틱까지 두 가지의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방송 중에 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질문을 보면요. 방송에서 대표님이 이제 위험한 한계 기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네, 이분이 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분석 자료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셨는지 저희 집에 뭐 CCTV가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그래도 좀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오.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한다면 당연히 한계 기업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오. 우리가 이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공개를 좀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전자공시를 통해서 전자공시의 검색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기업의 어떤 예측되는 관리 종목 리스크 또는 상장 폐지의 어떤 위험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재무적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단순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자공 시스템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자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자 칩니다. 자 오늘 시즌을 준비했어요. 상세 조건을 열어가지고 자 감사보고서 칩니다. 감사보고서를 치고 최근 5년간을 딱 치면은 나올 겁니다. 그럼 감사보고서 제출의 최근 연도를 클릭하다 보면 이 요건에서 첫 번째 자본 잠식과 최근 3, 4년도의 법차손 손실 그리고 최근 4년간의 영업손실 여부, 손상 차손의 비율 여부에 해당 여부 이 네 가지에 해당이 되면 뭐죠? 관리 종목이죠. 그리고 이 종목 이 해당이 2회 연속이면 뭐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자본 잠식이 있는지 자 없습니다. 최근 3, 4년도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있는지 없네요. 그리고 최근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있는지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있다면 관리 종목 5년 연속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되죠. 여기에 손상 차손의 비율 50%의 예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당연히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이 혹시 최근에 어떤 관리 종목 리스크가 좀 있을까? 상장 적격성 리스크가 있을까라고 불안하다면 자 이렇게 보유 종목 치시고요. 상세 조건을 열어서 보고서명에 감사 보고서를 치면 최근 연도에 어떤 증감치를 통해서 4년 연속에 해당이 안 되니까 올해는 관리 종목에 안 들어가겠구나. 최근에 자본 잠식이 부분 자본 잠식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중에 공개되는 영상에서는 추가적이고 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계 기업을 알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궁금한 종목명과 감사 보고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방송에서 따로 다시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